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 2개월 연속 흑자로 발표가 됐는데 하반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모두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장 초반에는 커플링이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지수는 갈 곳을 잃은 듯해 보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급적인 상황도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못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CFO가 교체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서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좀처럼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마감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상수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 어떤 수치로 집계가 됐나요? 네, 우선 지난 2월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고요. 또 해외에서 받은 배당이 더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58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서 2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올해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약 90%나 급증한 겁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 수지가 4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였습니다. 또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습니다. 앞서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한 뒤 10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만큼 불황형 흑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문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우선 석유 제품, 반도체, 화학공업 제품, 철강 제품이 부진했고요. 또 지역별로는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의 수출이 또 위축됐습니다. 다만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0.7% 급증했습니다. 수입은 10.2% 줄었는데요. 감소액이나 감소율이 모두 수출을 또 웃돌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5% 급감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는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 수입의 감소율은 각각 45.3%, 28.6%, 19.7%에 이릅니다. 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자본재 수입도 9.1% 줄면서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은 6.8% 늘어났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6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이나 직전 5월보다 적자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는데요. 세부적으로 여행 수지 적자 폭이 1년 전에 거의 2배에 이르렀고요. 또 운송 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억 달러 이상 급감했습니다. 또 반대로 본원 소득 수지는 5월이나 작년 6월보다 더 많은 흑자를 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이 늘어나면서 또 배당 소득 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사이
9억 달러에서 42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게 가장 큰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아이폰 신제품의 출시 날짜가 다음 달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5가 9월 12일이나 13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행사는 주로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2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소식통들은 13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 시리즈를 9월 또는 10월에 선보였는데요. 최근 2년간은 모두 9월에 선보였습니다. 9월 12일 또는 13일에 아이폰 15가 공개가 되면 이는 지난해 아이폰 14가 첫 모습을 드러낸 것보다는 5일에서 6일 정도 늦은 거고요. 또 2021년 아이폰 13보다는 1일에서 2일 정도 빠른 겁니다. 애플의 일반적인 일정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12일 또는 13일에 공개되면 사전 주문은 1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판매는 주문 뒤 일주일이 경과한 오는 22일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새 아이폰의 공개 시점이 일주일 정도 늦춰진 이유는 뭘까요? 네,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증권 분석가인 웜시모하는 아이폰 15 데뷔가 9월을 넘길 수 있다고 지난달 전망한 바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도 아이폰 15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일부 디스플레이가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들 모델의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출시 지연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행사 일주일 전에 초청장을 발송하는데요. 최종 날짜 확인은 9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는데 뱅크런 파문이 일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우선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수기로 관리하던 저축은행 예수금 데이터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자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예수금 총액 동향 및 정기예금 중도 해지율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담당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수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함으로써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예금 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SVB와 같은 파산 사태가 이뤄진다면 미국에서 일어난 예금 인출 속도보다 100배는 빨리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화를 대비해서 제출한 정리 계획을 승인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경상수지부터 금융권의 뱅크런 대비책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만회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뉴욕 증시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소폭의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 전환으로 인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900선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현재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전도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E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는 2분기 영업이익이 78% 급감하면서 어닝 쇼크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22억 8,500만 원으로 77.7% 감소한 수치고요. 매출액은 1,569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억 6,300만 원으로 94.2%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보통주 한 주당 250원의 중간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76%며 배당금 총액은 25억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고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늘 8월 25일입니다. 이어서 오늘 항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크게 줄었던 지난 3년간의 부진을 털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부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 1,983억 원과 영업이익 339억 원, 당기순이익은 1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수치로 에어부산의 역대 2분기 최대 매출 기록이었던 2019년에 1,562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올 2분기 항공 수요 회복에 힘입어 역대 최대 기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3,698억 원, 영업이익은 23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N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가 핵융합 점화에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핵융합 에너지와 초전도체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 시장에 좀 던져진 화두라고나 볼까요?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초전도체가 나왔고 또 이번에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점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최근의 이슈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맥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네. 전통적으로 8월 달에는 이제 항상 그 휴가철이죠. 네. 휴가철에는 테마주, 그러니까 반짝 상승하는 테마주들이 이제 활기를 치는 뭐 그런 달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주가 그동안의 증시에 대해서 이끌었던 주도주 섹터라고 본다면 네. 이 주도주 섹터가 조정받는 사이에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어찌되었든 초전도체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핵융합 점화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 모든 저항 자체를 0으로 만드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였던 건 그 동안에 이제 네. 영하 180도 이하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자기공명 영상 장치 네. MRI를 이제 쓰는데 기반이 병원에서 좀 뭐 주로 됐죠. 볼 수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냉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MRI가 좀 비쌌는데 이제는 그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상온에서 전기저항 모든 저항을 0으로 만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항값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자동차라든지 움직일 때 이제 바닥과 타이어 간의 마찰도 저항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띄워버린다면 사실상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이 모든 산업과 사실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신기술이다. 그래서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제 각광받았던 게 맞는데 네. 사실은 노이즈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제 학회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제 해외 이제 글로벌 학회 같은 경우도 네. 일정 부분의 어느 학회는 일부분은 인정은 한다. 네. 하지만 전부는 인정 못하겠다. 네. 또는 가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루에도 뭐 수 개씩 사실 이렇게 좀 떨어지다 논란되는 보니까 일지가 좀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접근하기가 네.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사실은 네. 에너지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가? 사실은 주식은 실적에 기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기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티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 요인, 결국 사람의 심리가 이제 매수를 원한다면 주가는 네.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가 그동안에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네.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그 시점을 좀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수급을 지금 조사를 네. 좀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분 응선은 이미 왔다라고 저는 네. 보여요. 8분 응선이면 거의 다 네네. 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을 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꽤나 예. 많이 진짜 올라왔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이게 꽤나 많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지금 보니 그래프가 너무 극단적인 한 달 사이에 엄청 크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상 테마주라고 봤을 때는 테마주 자체가 순환의 주기가 보통 14일 이내, 네. 좀 짧으면 이제 5일 이내로 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러한 날짜적인 계산까지 하고 거래량을 좀 봤을 때는 네. 조만간에 천장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좀 네.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디데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네. 그 논문 발표를 근거로 있어서 네. 정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도 이제 네. 날짜가 좀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좀 단기적인 상승을 유효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융합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핵융합 같은 경우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뭐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죠.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 에너지에 저항하는 반대 에너지 있죠. 네. 그거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이제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좀 탄소가 나오게 네. 되는데, 이런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네.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연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한참 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2000년도부터라고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저희는 사항이 좀 보기 힘들까요? 예.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연구소가 기업이 늘어나면서 개발에 대한 박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핵융합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우리 투자자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도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이슈가 됐었고 오늘은 또 핵융합 관련해서 점화됐다라는 소식 속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연결고리를 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발주자라고 표현을 네. 할게요. 많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오드 이제 관련해서도까지도 파생이 되는 부분들이 네. 오늘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이제 파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한 지금 테마는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이제 대장격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오늘 매도 시그널이 일부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성 델타테크에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네. 지속적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과다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시 30분까지 지금 시간 역시도 1시간이 넘게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이러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부각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고위험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죠. 지금 사실상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증시 안정권에 좀 들어갔을 때 차라리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공략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긴 하겠지만 고위험 상황이고 우회적으로 다른 섹터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핵융합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용화까지 앞서서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도 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련해서 테마 안에는 저희가 원자력 발전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좀 엮여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일진파워 등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를 좀 염두를 해두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된다면 기회비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묶여 있다면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그럼 즉 다시 얘기해서 전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일진전기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요인을 기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좀 봤을 때요. 사실상은 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핵융합에 관련해서 그런 엮이면서 테마성이 살짝 붙었다는 부분도 오히려 탄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빌미거리를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타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쉬어가는 눌림 구간에서는 접근이 한번 용이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전까지는 실적적인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제 확인을 좀 해주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질문 내용에 있어서 네. 핵융합 에너지 자체가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이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을 때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려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뭐 에너지 박사도 아니고 거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그러한 부분 노이즈적인 효과라든지 모멘텀적인 효과를 봤을 때 어느 힘이 더 강력한지를 좀 두고 네. 보고 그다음에 주가의 향후에 추이를 봤을 때는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두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기반이 되는 만큼 접근이 유효하겠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핵융합 에너지 순생산을 7개월 만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비스와 다원시스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기는 하는데 오늘 장에서는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본업과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원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유일의 핵융합
통합 전도체 전원 장치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죠. 네. 그와 덧붙여서 이제 철도 사업 쪽으로 이제 기반을 그동안 닦아왔는데 고속철도 우리가 1세대 2004년도에 1세대 KTX가 이제 교체 주기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부품을 교체할 수가 있겠죠. 뭐 알루미늄 차체라든지 인버터 부품을 자회사로부터 공급받아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은 이제 미래를 먹고 사는 거긴 하지만 현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좋은 가격에 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다윈시스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다 원시스죠. 보여드리면은 월봉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한 3년가량, 2년가량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 바닥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초입 과정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바닥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바닥인 가격은 맞지만 시간적인 소요가 최소한 다지기 구간이 6개월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서 지금 당장 이제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가격권은 좋으나 시간적인 감점 요인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보고 나중에 이번에 3분기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승 추세에 놓이는 것을 좀 기반을 확실히 했을 때 그때 진입해도 좀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KTX 이슈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부분들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모비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핵융합으로 좀 접근해서 제가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탑승을 해서 상승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원화시켜서 다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남이라든지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의 방향을 잡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따라서 이제 모비스를 거래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비스가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모비스만 보고 매매하기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도 체크를 좀 하면서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름세가 크게 좀 집계가 됐어요. 상한가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8%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도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성향 자체가 시장의 성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본질적인 2차 전지와는 좀 괴리감이 좀 있다. 이번에만큼은 초전도체에 포인트를 둬야지 그 포인트를 벗어나는 순간 이 종목에 대해서 당사에 대해서 종목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포인트를 두고 역시나 많이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오늘부터 손바뀜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더라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5일을 넘기기는 좀 힘들 것이다. 좀 우려감을 섞이는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주의하시면서 단타성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이제 뭐 한 3% 정도, 5% 정도 중간을 좀 먹는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공략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초보자들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쭉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비츠로테크 역시도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꽤나 많이 오르기는 했었어요. 27% 넘게 올랐는데 지금 윗골이 아주 길게 달면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저 자회사 비츠로 넥스텍이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공동 이제 연구개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 초전도 선형 가속기용 커플러를 개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또 있죠. 자회사가 비츠로셀 리튬 1차 전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능 자체가 글로벌에서 상위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비추로 테크에 대한 부분이 과거 2021년도에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수익 안정화 코일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외 그러니까 초전도체의 핵융합에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발주자로 나왔잖아요. 네. 이미 선발주자는 저 멀리 가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오늘 좀 나오게 됐고 그 힘이 후발주자부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위에 있는 종목들, 대장격인 종목들을 반드시 참고로 하면서 거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 쭉 먼저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를 제가 좀 광풍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동반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테마에 속하는 순간 동반 하락에 조정이 나온다면 동반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동반 하락을 마치고 난 뒤에 광풍이 지나간 뒤에 안정화되는 흐름들은 빠르게 잡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장격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를 보면서 네. 내가 여기서 빨리 잘라야 될지 더 갖고 가야 될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혹시라도 신규 접근을 나중에라든지 하게 된다면 주가 안정화 추세 광풍이 지나간 뒤에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연관될 수 있는 엮일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좀 관찰한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섹터와 관련해서는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안정화된 이후에는 앞으로 실적이나 다른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실 초전도체, 핵융합 섹터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럼 이쪽 섹터를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탑픽 종목을 다른 섹터에서 갖고 오긴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가시는 걸까요? 네네. 네. 안정적인 와중에서도 바닥권 탈피하고 상승 추세를 돌려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금적인 요소와 시간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가가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눌림을 잡는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갖고 왔는데 OLED 섹터에서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근데 프로 2000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OLED 섹터 이외에도 DDI 칩 검사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러스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OLED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반도체가 살아났을 때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도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패스를 하시고 조금 내려왔을 때 내일이 돼도 상관없는데 내려왔을 때 공략하시는 부분이 좋겠고요. 매수가는 3,800원에서 9,000원 정도 오늘의 이제 하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시고 손절가는 3,700원으로 이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7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정배열에서 이격을 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부분은 언제고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프로2000을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대전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K-빅테크 내에서 AI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가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근데 단연 화두가 AI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이번 달 24일이죠. 하이퍼 클로바 X가 나올 예정이고 카카오 역시도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코 GPT 2.0이 나올 예정인데 관련한 이슈들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테마주 위주로 계속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주로 확 갔다가 또 뭐 계속 테마주로 움직이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연일 고점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괜찮은 주가를 보이고 있어서 네. 우리도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지금 시선이 있는 차에 네. 지금 네이버를 시작으로 이제 그 AI 모델 하이퍼 글로벌을 시작으로 또 카카오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역시 관건은 네.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 챗GPT라든지 네. 그다음에 바드라든지 계속 그 발표는 했지만 실제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크게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단순히 검색으로만 그게 AI가 지금 출시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실생활에 연관되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창출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별을 둘 수가 있다. 우선 그래서 지금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와 있는 이 플랫폼이 AI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일반인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냐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활을 바꾸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국내에 출시 예정인 하이퍼 글로벌 X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의 코 GPT라든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활용했던 것들을 이 챗GPT 형태 AI가 들어와서 얼마나 좀 더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게 밀착형으로 갈지가 향후에 이 한국형 AI의 성공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플랫폼 기업을 좀 비교해보면 주가의 온도차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3%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약간 시각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두 종목 모두가 그다지 주가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금융 환경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은 그 미국의 수급 상황과 한국의 네. 수급 상황이 좀 달랐던 점 상반기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특히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성장률 자체가 1.4%로 지금 발표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성장률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FOMC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경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좋고 그리고 수급 상황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전에 성장주에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국내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그 작년부터 계속 수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테마형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형태의 어떤 형국으로 갔다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다시 한번 봐주는 그런 형국이라서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실적에서 이 두 빅테크, 네카오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조금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이 챗 AI가 새로운 포텐셜이나 성장 동력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얹어지면서 이 두 가지가 하반기에 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을 좀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이 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다른데 하반기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좀 체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8일에는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 다음 달에는 지금 생성 AI 기반인 검색 서비스 Q의 베타 서비스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하이퍼클로바 X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된 이후에 실적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성장성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일정에서 보시면 네. 뭐 8, 9, 10, 11월 돼 있지만 대부분이 하이퍼클로바 X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그 새로운 그 AI 검색 서비스인 Q와 두 개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결국은 뭐냐 하면 네이버의 이 AI가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검색을 우리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친구들과 약속할 때 검색하죠. 네. 그리고 블로그 보고 여러 가지 지도도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AI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친구가 어디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럴 때 맛집을 찾고 블로그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지만 AI가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I가 지금까지 나의 검색 패턴들을 나의 성향을 다 파악해서 네. 추천을 나에게 맞게 그리고 그 친구의 성향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네. 추천을 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전혀 지금까지는 굉장히 1차원적인 검색 패턴이었다면 네. 굉장히 다차원적인 검색 패턴으로 가고 그 성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실제 현재의 그 광고 효과가 네. 훨씬 더 정밀해지고 뛰어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 기대 효과가 있다. 물론 출시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네이버가 네. 현재의 그 주력 매출이 검색은 기본이지만 대부분 광고하고 커머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에도 이 AI 클로바 X가 들어왔을 때의 그 디테일함, 개인 취향에 맞는 인디비주얼한 디테일함이 있을 뿐만 네. 아니라 커머스 쪽에도 쇼핑 쪽에도 훨씬 그러한 것들이 추가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네. 당장은 그 클로바 X를 돌리면 비용이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형식, 즉 이러한 디테일함들이 좀 더 완성도 높아진다면 분명히 매출 효과, 영업이익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세분화가 되면서 더욱더 고객에게 구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살펴봤을 때 증권가에서도 살펴보면요. 네이버의 눈높이는 조금 높이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AI 도입으로 인해서 검색과 또 쇼핑 비즈니스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어떤 질적 성장을 이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은 그 20년간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한 70%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데이터, 이력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이 네이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구글의 바드라든지 네. 챗GPT가 나왔을 때는 그냥 흥미로워서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는 정도였지만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점유율 차이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점유율이 높은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훨씬 더 그 개인의 정보들이 더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구글과 챗GPT에서 제공하는 검색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개인에게 맞게끔 간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충분히 강점이 이루어진다면 네.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높은 만큼 네이버의 성장이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카카오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실적을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또 카카오의 경우에 지난 시간에 좀 짚어주셨는데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영업이 크게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코 GPT가 등판하게 되면서 좀 카카오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똑같이 AI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네이버는 B2B 영역, 네. 예, B2B 영역의 커머스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강점이 있을 것이고 카카오는 우리가 플랫폼 자체가 개인화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B2C 영역에서 솔직히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두 기업의 차이일 것이고 그렇다면 B2C 영역의 강점이 있는 카카오가 제가 그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생활 밀착형으로 습관화될 것인가가 가장 큰 앞으로의 관전 네.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훨씬 더 개인화된 카카오가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물론 2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좀 낮아졌지만 카카오의 매출 성장률은 사실 SM 엔터 때문에 이루어졌다 봐야 되는 거고 네. 올라간 건. 그런데 영업이익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지 않다. 왜냐하면 네. 투자 비용이 상당했거든요. 물론 그 투자 비용 3분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회복세도 생각보다 투자 그 코GPT가 나오는 3분기 이후에는 회복세도 더 영업이익의 회복세도 빠를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진검승부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언제부터 지금 진검승부가 들어가는지 한번 시점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카카오의 경우에는 SM이 이제 품에 안게 되기는 했잖아요. 그런 만큼 SM의 IP와 또 카카오의 IT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생성의 AI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사업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점검을 해봐야 할까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네이버는 어떤 그 전체 검색 자체를 2천억 개 정도의 한 번에 이제 운용하는 거라면 이 카카오는 다른 점이 이 검색 변수를 60억, 130억, 250억, 네. 650 그러니까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구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용의 효과에 있어서 훨씬 더 차별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한 번에 돌릴 때의 비용과 네. 60억, 130억, 250억 분리해서 돌릴 때의 운영,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훨씬 카카오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말은 나중에 이익 실현에 있어서 훨씬 네. 빠를 수도 있다는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이번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문하고 예약하고 결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즉 다시 말해서 개인화된 그 비용을 쓰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밀착형으로 훨씬 다가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활 습관으로 빨리 정착을 한다면 카카오가 이익률인 네. 이익 실현에서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여러 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물론 올 하반기가 지나봐야 네. 결과를 알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다른 강점이 있어서 네. 이 문제는 누가 작은 코스트로 이익 실현을 빨리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느 쪽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좀 실적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등판하면서 다시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십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그 주가가 오른 이유는 네. 사실은 실적이 아주 좋아서 네. 그런 것은 경기 영향이 크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졌다고 좀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저점을 쳤다는 이야기고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거품은 다 거쳤다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실적 베이스에 새로운 포텐셜을 AI라는 새로운 포텐셜이 올라가는데 그 포텐셜이 얼마나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낮은 코스트로 진행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다른 업종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SM 엔터, 네. 네이버 같은 웹툰이나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빨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AI가 들어와서 그런 다른 타 업종 간의 시너지를 얼마나 누가 빨리 강점 있게 내는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도 이 두 기업을 보는 중요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업체들과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초전도체에 주는 신성 델타테크 검증까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핵융합주 중에서 모비스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네카오는 초고대 AI로서 광고 기반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